안녕하세요. 지금부터는 프로그램 가지고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정기분 재무제표에서 체크해야 될 사항과 그다음에 단기분에서 체크해야 될 사항, 그다음에 수동결산, 그다음에 결산자료 입력에서 체크해야 될 사항, 처분계산서에서 체크해야 될 내용과 상법, 개정 내용 이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정기분 재무상태표입니다. 정기분 재무상태표. 이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는 한 5가지 정도를 체크해야 되는데, 첫 번째 재고자산의 적정성입니다. 이 150번 제품과 153번 원재료, 146번 상품은 정기 말에서 실사한 금액, 그 금액이 이제 제대로 평가돼서 넘어왔는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크해야 될 게 무형고정자산입니다. 무형고정자산은 유형자산과 달리 직접법 상각입니다. 그래서 취득가액에서 상가액이 적정하게 빠져 있는지, 여태까지의 상가액이 빠져 있어야 됩니다. 무형고정자산은 직접법 상각이라는 거. 이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여태까지의 상가액을 뺀 순 금액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들이 잘 안 됐을 때 잘못 계산되는 거니까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34번 가지금입니다. 가지금은 나중에 가지금의 인정인자 계산을 자동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여기서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항목입니다. 특히 주의할 거는 적용대 대피사 적용은 뭐 1번과 4번 세팅되어 있지만, 다른 임직원의 조교를 이제 나머지 조교를 써서 체계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거죠. 50명 가까이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안 하면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금 조교와 대체 조교를 동일한 번호 사용해서 이제 입력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조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금 조교와 대체 조교를 동일한 번호로 사용을 해 주십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급 충당부채입니다. 퇴직급 충당부채는 코드에 커서 놓고 엔터를 치면 하단으로 이제 커서가 떨어지는데, 커서가 떨어지는 이유는 원가대별로 설정전 잔액을 관리하기 위한 구성이다. 그래서 제조가 얼마인지, 도급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판관비에 해당되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얼마인지 구분한 다음에 결산자료 입력에서 자동으로 충당금 설정전 잔액을 구하기 위한 기초작업이라는 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원장을 뒤져서 할 수도 있겠지만, 한 번만 기재하면 나중에 마감후 이율 통해서 자동으로 설정전 잔액을 구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기능이니까 처음 한 번만 신경 써서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75번 2월 잉여금인데, 이 375 2월 잉여금은 재무상태표상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그대로 기재된다는 거. 표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관리는 375 2월 잉여금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재무상태표에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그대로 넘어왔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과도 일치하는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키컴을 쓰시다 오신 분들은 습관적으로 이제 당기순이익을 입력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키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지만 저희 프로그램은 당기순이익을 별도 기재하지 않는다는 거. 이미 2월 이익잉여금에 합산해서 넘어져 왔기 때문에 기재해 버리면 중복 기재가 된다는 것도 꼭 체킹하시고 넘어가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기분 원가 명세서 가서 앞에 이제 재고자산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는데, 원재료비에 커서 놓고 엔터를 쳤을 때 기말 원재료가 나옵니다. 기말 원재료가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153번 원재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일치한다고 이제 확인이 됐으면, 그다음에 이제 11번 단기제품 제정가가 보일 거예요. 11번 단기제품 제정가가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단기분 제정가와 일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일치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455번 제품 매출 원가 밑에 단기분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 금액과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 안 하면 또 대차차익 되니까 반드시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확인했으면 또 하나 기말 제품 재고액이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150번 제품과도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확인이 됐으면 잘하신 거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이제 10번 당기순이익이 이제 보이는데, 10번 당기순이익 이 금액 즉 194, 225, 737이 처음 계산서에 당기순이익으로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194, 225, 737 맞네요. 이렇게 따라왔으면 정확히 체킹이 되는 거고, 이 금액이 입력되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이제 보일 거예요. 상단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375 2월 잉여금과 일치하는 거고, 375 2월 잉여금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있습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189, 439, 339와 일치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치하는지 확인됐다 그러면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은 다 확인이 끝난 겁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확인이 이제 될 거가 다 끝나면 이제 단기분에서 이제 확인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단기분에서 확인해야 될 것들은 전표입력에서 대차차익 검색입니다. 전기분에서 이제 검색 대차차익 검색인데, 대차차익 검색을 통해서 대차차익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줍시다 하는 거, 여기는 없네요. 없어야 됩니다. 대차차익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정별 원장을 검색해서 다른 계정 과목이 쓰였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라는 거. 우리가 제조업체라면 500번대 경비와 800번대 경비 이외에는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수로 600번대, 700번대 경비를 선택하거나 잘못돼서 이제 선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나중에 어디에도 취합되지 않는 그런 계정 과목으로 이제 대차차익을 발생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니까 반드시 기간을 1월에서 12월 주시고, 500번대 빼고 601번부터 800번까지 해서 도급과 분양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이 들어가는지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 있으면 그거를 계정 과목 변환 통해서 적정한 계정 과목으로 변환을 시켜주면 되겠어요. 이것처럼 조회 조건에 맞는 자료가 없어야지 있어버리면 잘못된 거다. 반드시 확인을 해서 500번대와 800번대 경비 이외에 항목이 쓰였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우리가 만약에 511번 복리후생비 쓴다 이렇게 했는데, 현금 지출로 이렇게 이제 쓴다 했는데 실수로 차변에 611번 복리후생비 100만원, 대변에 현금 100만원 이렇게 써버렸다 그러면, 대변 현금은 BS에서 빠졌는데 차변 복리후생비 611번은 어디에도 취합되지 않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즉 제조원가 명세서는 출력을 하는데 도급원가 명세서는 출력을 안 하죠. 취합을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611번이 붕 뜨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서 그런 계정 과목이 없는지 있는지 꼭 확인을 해 주시라는 거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수동결산으로 갑니다. 수동결산은 12월 31일자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수동결산 교재 이제 108페이지부터 이제 해서 보는데 다 볼 건 아니고, 5번 단기매매증권 즉 유가증권의 평가와 이 부분이 지금 잘 안 지켜지고 있어서 그 부분하고 6번 재고평가 감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한 가지 또 교재에 안 나 있는 환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결산자료 입력하겠습니다. 5번 재고자산의 감모 및 평가입니다. 재고자산의 감모 및 평가 5번 단기매매증권의 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가뿐만 아니라 취득, 매각에 대한 것도 잘 안 지켜져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가증권은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취득에 대한 취득수수료, 그 다음에 기말의 평가,
세 번째 매각 시의 수수료, 매각 수수료.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바뀐 것도 많고 이걸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합니다. 취득 시에 이제 취득 수수료인데 단기 매매 증권하고 기타 자산하고 이제 구분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취득 수수료를 입력할 때 기타 자산 같은 경우는 기타 자산의 취득 원가로 해서 처리했지만 단기 매매 증권만은 취득 수수료를 영업 비용에 속하는 항목으로 수수료 비용 이렇게 처리하는 거니까 반드시 그 계정이 써야 된다는 거. 보면 판관비에 해당되는 수수료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에 속하는 수수료 비용이 있으니까 구분을 잘 하셔서 선택을 적정하게 해주시라는 거. 965번 즉 영업의 비용에 속하는 수수료 비용을 써서 취득 수수료를 회계 처리해 주시라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뭐 10만원이 발생했다 그러면 10만원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차변에 107 단기 매매 증권 2000 이런 식으로 해준 다음에 대변 101 이런 식의 이제 분개를 해주는데, 이 965번 수수료 비용을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십시오. 단기 매매 증권 이외에 매도 가능 증권이나 기타 자산은 자산의 취득 원가로 해서 처리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쟁점은 평가입니다. 평가는 시가와 장부가에 비교해서 시가가 크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시가가 크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으로 해서 이렇게 906번 써서 처분이 아니라 평가 이익이죠. 평가 이익에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이런 식으로 처리하지만 시가가 더 작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로 이렇게 이제 처리해 준다.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그러나 매도 가능 증권하고 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 구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은 보시다시피 영업의 손익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실은 손익계산서 항목이 아니라는 거. 보시면 300번대에 해당되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BS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평가손익을 올린다는 게 이제 특징이니까 반드시 단기 매매 증권 평가손익과 구분을 해주시라는 거. 여기에 나오는 394번, 395번 해서 BS에 해당되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항목 써주신다는 거. 단기 매매 증권 평가손익은 영업의 손익이었죠. 구분을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매각에 대한 겁니다. 매각에 대한 건데 이것도 이제 다른 자산과 약간 차이 납니다. 다른 자산은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이제 쓰지만 단기 매매 증권의 매각 또는 매도 가능 증권의 매각은 동일하지만 처리가 틀립니다. 100만원의 단기 매매 증권을 매각했는데 10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대변 뭐 이 항목은 단기 매매 증권 나가고 뭐 장부가액으로 나가고 90만원짜리가 나갔다 해볼게요. 90만원짜리가 나갔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차변에 이제 들어오는 자산의 회계처리인데 100만원짜리 90만원짜리를 100만원에 처리했다, 매각했다. 그러면 들어오는 자산은 100만원 이렇게 하지 않고 10만원의 취득수료를 차감한 100만원에 매각을 했는데 매각 수수료가 10만원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이제 한번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변의 101 현금을 100만원 이렇게 하지 않고 매각 수수료를 차감한 90만원 101 90만원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한다는 거. 즉 들어오는 자산을 매각 수수료만큼 차감한
순액으로 해서 처리한다는 거. 취득 시에 취득 수수료는 수수료비용 처리했지만 매각 시에 매각 수수료는 수수료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렇게 들어오는 현금에서 들어오는 예금에서 차감하고 순액으로 처리한다는 것도 꼭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제 재고자산의 감모 및 평가입니다. 재고자산의 감모는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지 따져서 이제 평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감모가 이제 감모라는 뜻은 없어진 수량을 뜻하죠. 그래서 없어진 수량 곱하기 취득원가에서 수량을 이제 곱한 그 금액을 이제 재고자산 감모 손실 이렇게 할 건데, 전체를 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하는 게 아니라 원가성이 있다 그러면 매출원가로, 원가성이 없다 그러면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해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할 건데, 재고자산 감모 손실 959번 쓰시고 금액 50만 원 한번 해볼게요. 다음에 대변 150번 제품이 감모됐다 가정해 볼게요. 하는데 이렇게 이제 감모 손실 쓰는데 원가성이 없을 때만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처리한다는 거.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대변 재고자산입니다. 대변 재고자산이 기재되면 프로그램은 매출원가로 자동 인식하기 때문에 반드시 저기번호 8번을 써서 매출원가로 인식 안되게 해줘야 된다는 거. 대변 재고자산의 항목이 이제 기재될 때는 매출원가 이해인지 매출원가인지 확인을 하셔서 매출원가가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타겟형으로 대책 손익계산서 반영분이라는 거를 체크해서 매출원가로 인식 안되게 반드시 기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이제 없어진 수량이 반영되면 나머지만 가지고 이제 재고자산 평가를 하는데, 재고자산 평가는 매출원가 항목으로 해달래요. 매출원가 항목으로 이제 해달라 했기 때문에 매출원가로 처리하는데, 이거는 이제 계정가 음익 적용 등록에서 먼저 밑작업을 이제 해야 됩니다. 재고자산 그 항목에 해당되는 항목은 반드시 계정가 및 적용 등록에서 밑작업을 합니다. 960번 재고자산 평가 손실 항목에서 성격을 평가 손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성격이 선택되면 관계 코드를 입력하게 난이 열립니다. 이 관계 코드는 어느 매출원가 밑으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보낼 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재고자산 중에 제품을 평가한다 했기 때문에 150번 제품 이렇게 선택하면 제품 매출원가 밑으로 그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 상품이면 146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BS에 해당되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이 항목도 미리 먼저 만들어 놓고 이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성격 코드를 6번 평가 충당금 하시고 평가 충당금 선택하면 150번 관계 코드가 역시 열리는데, 어느 재고자산의 차감 항목으로 이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할 건지를 이제 선택하게 되는데, 아까 재고자산이 제품이었기 때문에 150번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BS 항목에 제품 밑으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들어간다. 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나중에 시가가 회복되면 그 시가 회복된 금액만큼, 즉 재고자산 평가 손실 인식한 금액만큼 환입을 할 수 있어요. 환입을 할 수 있지만 재고자산 평가 이익이 나오면 절대로 안 되겠죠. 재고자산 평가는 반드시 저가법, 즉 낮아진 경우만 인식을 하고 재고자산 평가 이익은 절대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돼 있다 그러면 이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재고 평가 손실 해서 960번 쓰시고 60만 원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대변 재고자산 제품 평가 충당금 제품 173번이었죠. 제품 평가 충당금 금액 60만 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 밑에 자동으로 이 금액 회계 처리한 금액이 넘어가게 된다는 거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교재는 안 나와 있지만 지켜져야 될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대손 충당금의 환입과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환입입니다. 대손 충당금 환입과 퇴직급여 충당부채 환입인데, 대손 충당금과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설정 시에 판관비에 해당되는 항목을 잡습니다. 판관비에 해당되는 대손 상각비, 퇴직급여 해서 이제 계산감을 잡고 회계 처리하는데, 환입을 옛날 규정은 영업의 수익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을 써서 회계 처리를 했었어요. 그러나 취득과 동일하게 판관비에 마이너스 금액으로 이제 해달라고 기업의 기준이 이제 요구를 하니까 작년부터 그렇게 됐죠. 반드시 판관비에 비용 설정 계정 과목, 그 계정 과목을 써서 비용 설정 계정 과목을 써서 반드시 그거를 비용 계정 과목 어떤 게 될까요? 판관비에 비용 계정 과목, 여기에 뭐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 중에 하나를 이름 바꿔서 쓰시면 되겠죠. 하나 바꿔볼까요? 대손 충당금 환입, 이미 바꿔졌네. 808번 대손 충당 환입에서 비용, 즉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 중에 하나를 이렇게 이름 바꿔서 이제 회계처리 하시면 되겠어요. 영업의 수익 쓰지 않고 판관비에 마이너스 금액으로 표시를 해달래요. 그래서 반드시 주의합니다.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지 않고 한다는 거, 판관비에 해당되는 계정감으로 처리한다는 거 한번 처리해 볼게요. 예상 매출금에서 대손 충당금 환입이 발생했다 그러면 109 대손 충당금에서 많이 설정한 거 없애주고 70만원 해볼게요. 그 다음에 대변 대손 충당금 환입 809번 아까 썼죠. 환입이 대손 충당금 환입이 몇 번 썼나요? 대손 충당금 환입 808번 썼네. 808번 대손 충당금 쓰시고 70만원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달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손익계산서에 판관비 마이너스 금액으로 70만원 이렇게 표시될 거다. 대손 상각비에서 차감 처리하는 게 아니라 대손 충당금 환입으로 해서 별도 계정 과목 써서 마이너스 표시해달래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똑같고, 그래서 대손 충당 환입을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항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동결산이 끝나면 이제 결산자료 입력으로 가서 자동 결산을 해보겠습니다. 수동 결산을 가기 전에 손익계산서의 항목 다시 아까 처리되는 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판관비에 대손 충당 환입 표시한다 했는데, 기존 입력됐던 금액까지 합쳐서 이렇게 마이너스 금액으로 이제 적정하게 환입 잡혔네요. 판관비에 속하는 항목 중에 대손 충당 환입에서 이렇게 표시해 달라는 거죠. 이제 결산자료 입력으로 갑니다. 이제 수동 결산했기 때문에 자동 결산으로 가서 이제 체크해서 뭘 더 해서 넘겨야 될지를 중요 항목만 몇 가지 보겠습니다. 이거 중요 항목 첫 번째 이제 매출액 보시는데, 매출액이 매출 할인, 매출 환입 매룰이 등이 적정하게 빠진 순액으로 처리됐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 재고액을 실사 후 평가한 금액으로 해서 적정하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원재료도 똑같습니다. 실사 후 평가 금액 이거를 제대로 이제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기말 제품 재고액을 넣었는데 평가 손실이 있으면 아까 뭐 우리가 수동을 했지만 자동으로 하게끔도 이제 되어 있으니까 평가 손실 금액 해당되는 금액을 넣어주시면 되고, 그 후에 이제 기말 재고액을 이제 평가한 금액으로 해서 80 해서 넣어볼게요. 이렇게 이제 재고자산 실사액을 넣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뭐 설정은 뭐 거의 자동으로 다 합니다. 퇴직 충당 이 부분부터 보겠는데, 퇴직 충당은 원가대별로, 즉 508번 퇴직급여, 608번 퇴직급여, 그 다음에 806번 퇴직급여 이런 식으로 원가대별로 설정이 이루어진다는 거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 원천징수 퇴직급여 추계액 명세서에서 추계액을 불러다가 이제 그 금액을 넣고, 그다음에 806번에 해당되는 것도 이런 식으로 8천이다 추계액을 이제 한번 계산해 넣어볼게요. 이 추계액은 일시퇴직급여 기준과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보험 수리적 가정 가액 중 큰 금액을 쓸 수 있으니까 세법에 의한 금액을 참조해서 넣어주시면 조정사항이 발생 안 하겠죠, 그죠? 그 부분 꼭 참조하시고, 이렇게 이제 추계액이 기재되면 설정전 잔액을 뺍니다. 이 설정전 잔액이 아까 밑작업이 됐는데 전기분 BS에서 원가대별로 다 입력을 했기 때문에 불러오는 금액도 이제 자동으로 해서 불러옵니다. 그래서 설정전 잔액을 빼면 이제 우측에 추가 설정액이 나오는데, 추가 설정액은 추계액에서 설정전 잔액 빼서 나온 금액이 플러스일 때만 추가 설정액이고, 마이너스일 때는 환입이죠. 마이너스일 때는 환입이니까 환입을 수동 결산해서 아까 대손 충당금 환입처럼 평가비의 마이너스 금액으로 표시를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플러스다 그러면 자동 결산 가능하니까 결산 반영해서 그 금액을 자동 결산으로 해서 이렇게 반영을 원가대별로 해 주시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대손상각입니다. 대손상각은 이제 이것도 이제 각 매출 채권 잔액의 율 곱하고 율 곱한 금액에서 설정전 잔액을 빼서 이제 계산을 하는데, 그 금액이, 즉 추가 설정액이 플러스면 추가 설정이고 마이너스면 환입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마이너스일 때는 수동결산 항목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뭐 율만 확인한 다음에 율이 바뀌면 율이 틀리다 그러면 율만 이렇게 넣어주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동 계산하죠. 그래서 매출채권과 기타의 매출채권 구분한 다음에 매출채권은 대손상각비, 매출채권이 아니면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해서 자동 분류한 다음에 그 금액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확인하시고 맞으면 결산 반영 이렇게 눌러주시고, 결산 반영이 이제 제대로 됐다, 이렇게 제대로 됐다 그러면 뭐 이상 없는 거니까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감가상각인데, 감가상각 눌러서 고정자산 등록에 되어 있는 감가상각 그 금액을 불러서 적정하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어요. 고정자산에서 만약에 건물이 입력됐다 그러면 건물 이렇게 하고 자산코드, 그 다음에 뭐 본사 건물 취득을 2010년 1월 1일 5억에 했다. 그리고 여태까지 상각액은 3천이다. 이런 식으로 입력한 다음에 뭐 내용연수를 넣습니다. 내용연수는 뭐 철골이니까 뭐 20년이다. 그리고 이거는 본사 건물이니까 600번대 판가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놓고, 마지막으로 뭐 제조업이니까 13번 제조업 이렇게 넣으시라.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이 넣어준 금액이 이제 고정자산 등록 그 부분이 이제 결산자료 입력에 자동으로 불러와서 표시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중간 안납일 때도 재계산을 하지 않고 직접 거기에서 이제 오랄로 표시를 해주는 거니까 정확히 반영을 해주시면 돼요. 고정자산 등록에서 한 가지만 이제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기초금액인데, 기초금액과 단기중 취득 및 증가와 부분이 반드시 돼 주셔야 되겠다는 거. 취득이 이렇게 단기 이전이면 뭐 기초가액이 떴지만, 만약에 2012년이다 그러면 단기중 취득 및 단기 증가에 취득가액을 넣는다는 게 이제 특징이니까 반드시 그것도 구분을 해주시고 확인해 주신 다음에 넘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결산입니다. 결산이기 때문에 여기서 감가상각 눌러서 이렇게 이제 불러온다는 거. 자동으로 아까 넣었던 거 회사 계산액과 결산 반영해야 될 거를 자동으로 표기해서 불러온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원가대별로 불러온 감가상각비를 이제 결산 반영하는데, 또 하나 아까 거기서 이제 말씀 못 드리고 왔는데, 장부상 고정자산 원가 금액과 그다음에 여기에 불러오는 즉 고정자산 등록에 있는 그 금액이 반드시 일치하는지도 체크해 주셔야 돼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체크 안 해버리면 엄청난 금액 차이를 발생시키니까 원장상 금액과 고정상 등록에 되어 있는 금액과 반드시 일치 여부를 확인해서 금액의 오류가 없도록 해주셔야 되겠다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결산 반영까지 끝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선납세금 오셔가지고 선납세금을 이제 좌측에 있는 금액으로 해서 넣으시면 자동으로 이제 차변의 법인세 등 대변의 선납세금에서 대체분계 발생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 계상액을 이제 계산해서 이렇게 넣으시면 이제 되겠어요. 내주시고 이제 전표 추가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이제 전표가 발생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제 다 하고 나가려는데 전표가 하나 발생이 됐거나 아니면 수등결산 항목이 추가로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이제 결산자료 입력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메시지 뜰 때 아니오를 하고 들어가서 아까 입력한 것들을 다 날리고 전표를 다시 이제 갱신한 다음에 결산 금액을, 즉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을 다시 입력했었는데 세무사랑은 여기서 아니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오 안 하고 예를 하면 전표도 갱신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입력한 결산 반영 금액도 불러오고 해서 다시 전표 추가만 하면 삭제하고 다시 결산 분계 이거를 반영시킬 수 있다는 게 이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니까 이해를 하고 들어가시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일반 전표에서 입력한 전표 입력 갱신된 그 금액도 이제 불러오고, 여기에서 입력한 결산자료 입력에서 입력한 데이터도 불러서 자동으로 반영한다는 거.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거 활용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결산자료 입력이 끝나면 이제 제조원가 명세서 가서 기말 원재료하고 기타 당제품 제조원가가 적정한지 확인합니다. 기말 원재료는 결산자료 입력에서 아까 넣었던 금액이 그대로 오는 거니까 확인을 해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당제품 제조원가를 확인하고, 당제품 제조원가가 손익계산서 금액으로 그대로 가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하려면 나가야 되는데, 나갈 때는 반드시 제출용과 표준용을 클릭해서 데이터를 생성해야 법인 조정과 그 다음에 제출용이 생성이 되는 거니까 확인하시고, 이렇게 이제 제조원가 명세서가 작성이 되면 손익계산서로 갑니다. 손익계산서 가서 다시 갱신한 다음에 기말 상품하고 기말 제품이 결산자료 입력에서 제대로 넘어왔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제조원가 명세서의 단기제품 제조원가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 주시라. 일치하네요. 그 다음에 타겟형 대체랑 그 다음에 제품 평가 손실이 회계 처리한 금액대로 정확히 넘어왔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순이익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기순이익이 이제 처분계산서에 단기순이익으로 가야 되니까 그 금액이 적정한지 꼭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나갑니다. 이때도 이제 반드시 제출용, 표준용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익영업 처분계산서 가서 이제 확인합니다. 이익영업 처분계산서에서 반드시 조회를 눌러서 당기순이익을 손익계산서의 금액으로 반영을 하는데 그 금액이 반드시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이제 많이 질문하는 사항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첫 번째, 정기율 수정 손실입니다. 정기율 수정 손실, 즉 정기율 수정 손실은 정기에 기재를 정확히 했어야 되는데 실수로 잘못 회계 처리한 경우 그거를 이제 우리는 정기율 수정 손실이다 이렇게 말하고, 정기율 수정 손실은 기준이 두 가지로 회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액의 중요성 또는 기타 중요성 있는 항목은 이쪽으로, 즉 처분계산서로 반영을 하고, 중요성이 없다 그러면 손익계산서의 영업의 손익으로 정기율 수정 손실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하래요. 그래서 일반 전표에서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갑니다. 차변에 만약에 감가상각에 오류가 발생했다 그러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오류가 100만 원만큼 발생했는데 그게 중요성이 있다. 한번 회계 처리하고 반영을 해볼게요. 371 정기요리 수정 손실 금액 100만 원. 그다음에 203 감가상각 무계액 100만 원 해서 이제 처분계산서의 항목으로 반영을 해볼 건데, 이익잉여금 항목은 371번 정기요리 수송 손실 쓰고, 그 다음에 중요성이 없어서 손익계산서 반영하려면 영업의 손익에 해당되는 비용계정 과목을 써야 된다는 거, 이렇게 입력하고 처분계산서 가서 조회를 하면 그 금액이 100만원 금액이 이렇게 반영될 거예요. 이게 바로 정기요리 수송 손실의 처분계산서 반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배당의 이제 처리인데, 중간배당의 처리가 이제 많이들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중간배당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중간배당은 연차배당과 달리 차변에 375번 이월잉여금 쓰지 않고 375번 이월잉여금을 쓰지 않고 372번 중간배당금에서 쓴다는 거. 5천 한번 입력해 볼까요? 그 다음에 대변에 미지급배당금, 이사의 결의 당시에는 지급을 안 했을 거니까 미지급배당금 이렇게 처리한다는 거. 중요한 거 중간배당금 쓴다는 거 375번 쓰지 않고 372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분계산서 와서 금액을 마이너스 금액으로 해서 넣어 주셔야 된다는 거. 마이너스 금액으로 넣어 주시면 회계 처리가 이제 처리가 끝이 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입력할 게 끝나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확정되고, 미처분 이익잉여금 즉 318, 830, 552는 전표 추가를 통해서 우리 그 이익잉여금 저기 재무상태표에 375 이월잉여금으로 즉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해서 반영이 되니까 반드시 두 금액의 일치 여부도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 나오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318, 830, 552가 재무상태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반영되는 거니까 반드시 확인을 해 주십시오. 이런 다음에 당기 처분 예정일 즉 주주총회 결의일에서 처분 예정일을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결산 확정일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처분계산서 봤는데, 처분계산서에서 이제 상법 개정된 몇 가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상법이 2012년 4월에 개정됐다. 아까 개정세법 할 때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이제 중간배당, 아까 중간배당 말씀드렸는데, 중간배당에 있어서 옛날에는 현금배당만 가능했는데 이제 바뀐 상법은 이제 주식배당도 가능하도록 해놨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바뀐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연차배당입니다. 연차배당도 이제 바뀐 게, 옛날에는 현금배당, 주식배당만 가능했었는데 바뀐 규정은 여기 이제 난이 하나 더 늘어나겠지. 재산배당도 가능하도록 이제 바뀌었어요. 건물로 아니면 토지로 배당을 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바뀐 사항이고, 그 다음에 개정세법에서 봤지만 이익준비금과 그다음에 자본준비금을 배당 가능 이익으로 해서 처분 가능하도록, 여기는 이제 적립금으로 이제 잡는 거지만 처분 가능하도록 이입을 잡은 다음에 여기에 이입을 잡은 다음에 처분 가능 이익으로 해서 배당 가능하게 이제 바뀌었다는 거. 그다음에 주식을 액면가격이 없는 무액면 주식으로 이제 발행 가능하도록 해놨어요. 할인 발행 차금 발생시키지 말고 그냥 발행가액 그 금액 중에 2분의 1 이상을 이사의 결의에 의해서 자본금으로 잡아라. 나머지는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해서 잡아라 하고 이제 개정을 해놨어요. 이게 이제 그 다음 바뀐 사항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배당건설 이자를 여기는 없지만 배당건설 이자 없습니다. 배당건설 이자를 없앴습니다. 2년 내 기업을 못하는 경우 이제 이익이 없어도 이제 배당 가능한 건데, 그게 상법 규정인데 그렇게 했을 때 배당건설 이자로 해서 이제 6분 초과하는 금액, 그 금액을 이제 상각을 했죠. 상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없다는 거.
물론 옛날에 설정했던 건 옛날 규정대로 이제 상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2012년 4월 이후로는 배당건설이자는 없어졌다. 그 다음에 이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인데, 우리가 주식을 이제 할인 발행했을 때 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먼저 주식 발행 초과금과 상계 처리하고, 주식 발행 초과금을 이제 뭐 상계시키고, 그래도 잔액이 나오면 이익 처분합니다. 여기에 금액 381번 란에 금액을 넣어서 처분하는데, 옛날에는 3년 동안 균등상각을 했어요. 3년 내 균등상각을 했는데, 바뀐 규정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일시상각하래요. 일시상각하고 이익이 없다, 처분할 이익이 없다 그러면 다음 연도로 2월에서 다음 연도에 2월에서 이제 상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요. 다음 연도에 2월을 해서 떨어주면 되겠다는 거. 이거가 이제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한회사 액면가액을 100원 이상, 그다음에 최저자본금제도 없애서 설립을 자유롭게 했다는 것도 이제 알아두십시오. 이런 것들이 상법의 주요 개정 내용이니까 반드시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체크해 주신 다음에 이제 법인정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산 작업 마무리 하겠습니다.